난 오소리처럼 문파들이 듣기 딱 좋은 방송 정치의 신세계, 저는 진행을 맡은 하승주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경제위기 극복사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8.3 사채 동결 조치, 그리고 1980년 외채 위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1997년 IMF 외환 위기, 특히 그 원인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는 IMF 원인을 살펴봤으니까 이번에는 IMF 극복사를 다루기로 했는데요. 저희 정신세계에서 정말 그 당시 IMF 극복 당시에 제일 현장 한복판에 계셨던 분을, 당사자분을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IMF 위기 당시 김대중 대통령부터 중책을 임명받으시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대한민국 30대 재벌 중에 16개를 정리하고 시중은행 8개를 4개로 통폐합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셨던 당사자분 김진표 의원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최근 또 사실 영화 국가부도의 날이 개봉을 하고 많은 흥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상황들이 정말 너무 리얼하게 그려져 있어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가슴이 철렁하고, 저도 역시 그랬었습니다. 근데 영화다 보니까 이 영화가 픽션이거든요. 근데 픽션인데 상황 자체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걸 다큐멘터리로 받아들여요. 근데 사실 그때의 뭐 실제 상황이나 뭐 이런 것과는 다른 점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 시간에 좀 여쭤보기로 하고, 그 영화에서 사실 정말 뭐 너무 뻔한 허구임에도 불구하고 그 오해를 사기 쉬운 부분들, 여러분들도 직접 당사자이신 김진표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고요. 먼저 의원님, IMF 터질 때, 그리고 그 이후에 당시 정부에서 어떤 일을 맡고 계셨습니까? 제가 은행보험국장이라고, 네. 당시 금융정책실 안에 금융정책국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은행보험국이 있었고, 또 한국에 있었습니다. 네. 은행보험국장을 하면서 IMF 이후 구조조정의 실무를 총책임지고 맡았었죠. 그럼 진짜 그때 당시 금융 쪽 부분에 정리하시는 거는 제가 맡아서 한 거죠. 그러시군요. 그 사실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공직생활 하실 때는 조세 전문가 이쪽으로 유명하시지 않으셨나요? 네. 제가 조세 분야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좀 뭐 평가를 받았다 그럴까요? 네.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럴까요? 그래가지고 금융 쪽으로 옮겨서 우선 국제경제협력 쪽에서 대외경제심의관을 하고, 네. 그리고 대변인 공보관과 장관 비서실장을 지내고, 네. 그리고 난 보직이 은행보험국장이었습니다. 그 사실 그때 당시로서는 말 그대로 은행보험, 저도 그때 금융계에 네. 있었었거든요. 말 그대로 다 날아갔었거든요. 제일 심하게 날아간 게 종금사였고요. 네.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 대한민국 종금사 30개가 있었는데 29개가 날아갔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 은행들도 그때 당시에 지금 다 날아가고, 지금 현재 이제 5대 시중은행으로 정리된 게 그때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생각해봐도 그때 뭐 보람은행, 평화은행, 뭐 각종 지방은행들 전부 뭐 등등등이 그때 다 통폐합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일은 정말 엄청나게 많으셨겠어요. 네. 거의 뭐 직원들이 거의 매일 밤새다시피 했습니다. 그러셨죠. 그런 격동의 시간을 그 당시에 한 몇 년 정도 하셨었습니까? 그러면 만 2년을 했죠. 2년 동안 곱하기요? 네. 2년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IMF가 97년도에 나왔고 99년도에 대우그룹 사태 터졌지 않습니까? 네. 그때 또 엄청나서 텐데. 그러셨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제가 세제실 쪽으로 옮겨서 다시 네, 있었죠. 그러시군요. 자, 그러면은 IMF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IMF 원인론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제가 한 이야기고, 그건 이제 제가 뭐 이것저것 책이나 이런 거 보고 한 이야기고, 직접 그 당시에 현장 한복판에 계셨던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어쩌다가 우리가 1997년 IMF 외환 위기를 겪게 되었는가, 그 원인론 한번 말씀해 주시죠. 가장 큰 원인은 정부가 경제정책 운영을 네.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는 워낙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나라니까 인적 자원밖에 없는 나라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기 그 불균형 성장 방식, 네. 그 소수의 재벌 기업 중심으로라도 잘해서 경제를 살리자 이런 생각으로 그 60년대부터 80년대는 그것이 잘 돼서 네. 고속 성장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는 경제를 운영하는 기업들의 전략도 선진국이 다 해본 거를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진국이 다 해본 중에 성공한 것만 그대로 베끼기만 하면 됐으니까 네. 상대적으로 싼 임금 주고 장시간 일하고 우리 노동자들이 워낙 부지런하고 또 교육 수준도 높고 성취 욕구도 높으니까 기업인들, 노동자들, 공무원들 할 것 없이 모두 열심히 손잡고 일해가지고 빨리 따라잡자. 네. 그 전략을 써서 성공했습니다. 그렇죠. 80년대 후반까지 우리가 제조업의 거의 대부분의 분야에서 세계 상위권에 접근하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전 세계에서 그 전에는 일본이 제일 잘 베낀다 그랬는데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베끼고 더 빨리 베끼고 네. 그러니까 일본은 거꾸로 우리한테 경제적인 지위를 빼앗기면서 잃어버린 20년이 시작됐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거기까지였습니다. 80년대 우리가 가전제품부터 시작해서 디스플레이, 철강, 조선, 반도체까지 모두 세계 상위 그룹 수준이 돼버리고 나니까 더 이상 베끼기 없어졌거든요. 그럼 그때부터는 방법을 바꿔서 다른 선진국들처럼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를 통해서 대기업 내부의 혁신도 만들고 나라 경제 전체를 혁신 경제로 끌고 갔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니까 네. 성공 확률이 80년대 전까지 베끼기 성장 때는 성공 확률이 90% 100%지만 이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거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의 성공 확률은 일반 벤처기업과 똑같이 10% 미만이거든요. 네. 그때는 좀 달라졌어야 되는데 그래서 재벌 중심의 경제 정책을 90년대부터 바꿨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바꿨습니다. 이게 관성의 법칙이 작용해갖고 그렇죠. 재벌 중심으로 몇십 년 하다 보니까 전부 온 사회가 거기에 다 그런 관성에 익숙해졌고 네. 그다음에 재벌들이 엄청난 힘을 가지니까 그걸 탈피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끌고 가다 보니까 재벌들이 모든 은행들이 재벌이라면 마음 놓고 돈을 빌려주고 재벌들은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 있으니까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네. 계열사들이 수십 개, 100여 개씩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재무구조가 취약해진 거죠. 특히 A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예를 들면 100억을 꿔서 B 기업을 인수하거나 공장을 짓고 네. 그 인수된 공장을 다시 재평가해서 가격을 올려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시 은행에서 또 돈을 꿔서 C 기업을 또 담보 잡아서 또 네. 그다음에 그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C 기업, D 기업을 문어발식으로 확장하다가 한 계열사가 재벌 그룹마다 50개가 넘는 계열사를 갖게 되다 보니까 네. 그만큼 한 기업이 문제가 생기면 모두가 한꺼번에 망가지는 그런 선단형 경영 방식을 썼고 그리고 그 재벌 기업 전체의 부채 비율이 400%가 훨씬 넘는 맞습니다. 비정상적 경영을 했거든요. 네. 그것이 동남아에서 일어난 그 금융 위기를 딱 맞이하면서 직접적인 원인은 당시 잃어버린 20년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본은 제로 금리를 해서 그렇죠. 네. 1년 미만짜리 단기 자본은 0.몇 %대로 다 빌릴 수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단자사나 종금사들이 일본의 은행으로부터 예나 대출을 받아가지고 거의 0%로 받아. 3개월짜리를 뭐 0.01% 뭐 이런 식으로 받아가지고 그거를 동남아에서 1년짜리부터 3년짜리로 25% 30%로다가 운용을 했었죠. 그러다가 태국에서 먼저 금융위기가 딱 나니까 일본의 모든 은행들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돈을 전부 회수하고 네. 더 이상 안 빌려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롤오버도 안 되고 신규 대출은 받을 수가 없고 그러니까 꿔준 돈은 3년 만기짜리로 꿔준 한국의 단자나 종금사들이 네. 갚기는 당장 갚아야 되니까 그렇죠. 3개월 내에. 여기서 미스매치가 일어나면서 쓰러지기 시작을 했고 근데 단자사나 종금사를 가지고 있는 재벌들은 예외 없이 모두 망했습니다. 거의 100%. 그게 30대 중에 16개 재벌이 쓰러졌는데 그 단자나 종금을 전부 연쇄적으로
연쇄 투자를 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선형 그 선단형 경영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그런 치명적인 약점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IMF가 터지게 된 거죠. 의원님 말씀을 들으니까요.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했던 게 그냥 생구라는 아니었다라는 저희들도 사실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정말 지금도 뭐 재벌이라는 말을 쓰긴 쓰지만서도 지금 재벌과 옛날 재벌은 또 달랐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은 뭐 상호 보증이라든가 상호 출자 같은 경우는 꽤 엄격하게 규제를 하고 있지만서도 그때는 정말 서로 맞보증 서는 게 거의 유행처럼 있었고. 그러니까 A 기업이 그 공장과 이런 것을 재평가해가지고. 네. 그 다음에 그거를 담보가 잡아서 거기서 돈 빌리고. 그렇죠. 그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B 기업을 만들고 B 기업의 공장을 재평가해서 C 기업 만들고 하니까 그룹 전체 50개의 기업이 전부 연결되면서 맞습니다. 그 전체적으로 부채 비율이 높아지게 되고 네. 그 다음에 그 전체적으로 50여 개의 기업 전체 그룹의 가공 자본이 생기는 거죠. 그렇죠. 순환 출자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만 뻥 터져도 다 쓰러지는 거죠. 다 쓰러지는 거고. 그것도 사실 청취자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서도 다시 그때 96년, 97년 이때에 그 시장에서 정말 시끄러웠던 데가 한보철강이었지 않습니까? 네. 한보철강이 의원님 말씀하신 게 사실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딴 게 아니라 그냥 철강 회사고요. 철강 회사라고 하는 게 그 대규모 장치 산업이고 이런 데에다가 어마어마하게 타인 자본 끌어와 가지고 그걸 투자를 하고 뭐 사실 뭐 과잉 투자라는 이야기도 많았었고 했었는데 한보철강 무너진 때부터 그 이후로 그 비슷한 류의 부채 많이 끌어쓰고 뭐 이러는 데들이 연쇄적으로 폭발을 했고 직접적인 원인은 사실 동남아 외환위기 특히 태국 바트와 위기 예, 거기서부터 엇갈려 가지고 일본계 자금들 회수 들어가고 그다음부터 우리 그냥 아주 괴로워지는 상황이 벌어져 버렸던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그럼 영화 국가부도의 날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거기서 주인공이 김혜수 나오고요. 한국은행 아마 거기 직책이 통화정책국장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정말 통화정책국장 정도가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거의 국가의 모든 비전과 이런 걸 다 알고 있는 이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근데 그 영화 자체로 보면은 김혜수 저 좋아하고 또 굉장히 이제 영웅적으로 이제 그려주고 한 거에서 굉장히 감동적인 면이 많은데, 근데 여기서 제가 이제 턱 걸렸던 점이 그 영화 속에서 김혜수 씨가 주장했던 바가 뭐냐면 한국은 IMF로 가면 큰일 난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지금 당연히 부도나게 생겼는데 그때 김혜수 씨의 이름이 뭐였더라? 한시연 씨인가? 그 극중 이름이 이분의 대안이 뭐냐면 모라토리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은 그 영화에서는 우리는 IMF로 가는 게 아니라 차라리 모라토리엄을 엎어버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를 경험했던 저로서는 좀 이해하기 힘들었는데 지금 의원님께 이제 오식님에 여쭤보겠습니다. 그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저희들은 IMF로 갔죠. 근데 그 외에 다른 옵션은 없었던가? 제가 생각하기에 객관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1번은 IMF, 2번은 말레이시아처럼 모라토리엄, 3번은 그 사실 우리가 2007년 8년 이때도 위기였을 때 그때는 미국이나 일본 뭐 이런 데랑 중앙은행 외환 스와프를 통해서 해결했지 않습니까? 그 방법은 불가능했었던가? 이런 점을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 당시 여건으로서는 1번밖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IMF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것이 그때 이제 한꺼번에 여러 재벌 기업들이 비슷한 사례로 똑같이 쓰러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대외 지급 능력이 거의 이제 현금 지급 능력이 줄어들어 가지고 네. 제 기억에 외환 보유고 총액이 우리나라 전체로 39억 달러. 네. 그것은 그런데 블룸버그는 39억 중에서도 실제로는 계산상 문제가 있고 실제 지불할 능력이 있는 돈은 블룸버그에서 분석하기는 20억 달러다 이래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억 달러면 우리나라에서 하루에 국민들이 먹고 사는데 필요한 외국에 수입할 돈도 안 되는 네. 그런 상황에서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는 것이죠. 네. 왜냐하면 모라토리움은 이제 극단적인 방법인데 그렇게 할 경우 모라토리움 이후의 문제가
모라토리움 하고 나면 그런 나라하고는 상당 기간 아무도 거래를 안 할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외국으로부터 수입이나 이것이 전부 끊기게 되면 그 북한이나 쿠바 같은 경제를 운영해야 되는데 네. 그는 우리나라 경제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생각할 수 없는 옵션.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통화 옵션. 예, 통화 스와프 같은 거. 그거는 미리미리 해줬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준비를 안 한 단계에서 미리 통화 스왑이라는 건 미리 만들어 놨어야 써먹는 거지. 네. 돈이 20억 달러밖에 없는 나라하고 누가 어느 나라가 통화 스왑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것도 현실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됐죠. 그 사실 의원님 말씀하시지만 그때 뭐 통계상으로 39억 불, 뭐 실제로 블룸버그 분석으로 20억 불 정도라 그러는데 그 당시에 대한민국 외채가 총 외채로 1,200억 불 정도였었고 단기 외채만 600억 불이었습니다. 절반이 단기 외채였으니까 단기 외채라는 게 3개월 미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3개월 내로 갚아야 될 돈이 600억에 가까운데 집에 있는 돈은 20억밖에 없다. 이러면은 당연히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고 그래서 이제 IMF로부터 그렇게 긴급 대출을 받게 됐던 이런 상황이었었죠. 자, 그리고 영화에서 추가 질문 조금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네. 영화에서 주인공은 한국은행의 김일수입니다. 근데 이 주인공의 상대역 악역이 있습니다. 악역은 의원님 계셨던 부서예요. 네. 기재부 차관으로 이제 나오는데 기재부 차관 조우진 씨가 역할을 한 분입니다. 이분은 굉장히 음모적이고 냉소적이에요. 한국은 이제 IMF라고 하는 외부의 손을 한번 거쳐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구조 개혁이 가능하다. 그러면서 IMF로 가서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엄청난 악영향이 미칠 걸 뻔히 알면서도 이걸 가야 된다. 이렇게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치부를 막 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사실 그 이제 이 영화에서 나름대로 극화를 하다 보니까 이런 대립 구도를 만들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뭐 그런 대립 구도는 아니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대신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서 이게 옳다 저게 옳다 이런 식의 논쟁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떤 게 있었는가 좀. 우선 제가 그 영화를 봤으면 좋았는데 네. 아직 못 봤어요. 근데 이제 영화라는 것은 드라마니까 많은 사람에게 단순화시켜서 하려면 선과 악을 대립을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가 경영의 책임이 덜한 한국은행을 선으로 그다음에 국가를 경영한 직접적 책임이 있는 당시에 재경부를 악으로 네. 그래서 양쪽의 상징 인물을 하나씩 만들어서 거기에 도덕적인 다른 것까지도 함께 가미시켜가면서 선과 악의 대립구도를 만들었던 것 같으네요. 네. 그런데 이제 국가 경영이라는 건 실제로 긴밀히 협의를 하죠. 네. 그래서 IMF 가기 전에 당시의 금융당국인 재경부 쪽이 대통령하고도 그렇지만 특히 한국은행하고는 벌써 오래전부터 IMF로 가기 전에 한국은행에 분석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거 그러면 네네. 그런 것부터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협의를 하고 노력을 했지만 물론 협의가 잘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해서 IMF가 안 오게 했어야죠. 네. 그러니까 그 책임 면에서는 한국은행은 책임이 없고 모든 책임이 재경부다. 그거는 아니죠. 그렇지. 한국은행도 당시에 재경부에게 자기가 할 역할을 다 하고 도울 역할을 다 도왔더라면 IMF가 오지 말게 했어야죠. 그 위기 상황. 그런 점에서는 둘이 다 당시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예. 또 IMF 얘기를 계속 이제 극복론을 가야 되는데 원인론에서 이게 얘기하면 도는데 그때 당시에 사실 그 1997년 당시에 어떤 하나의 상징적인 장면이 금모으기 운동이었습니까? 그리고 금모으기 운동은 뭐 우리들 스스로에게도 어떤 위안이 되기도 하고 또 용기가 되기도 하고 뭐 그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나게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 그 이후에 나오는 후일담들, 후기들을 읽어보면은 그 돈이 뭐 금모으게 한 것들이 이런저런 잘못된 데에 쓰인 데가 많다. 이런 식의 주장들, 뭐 보도들이 있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또 자막으로 한 줄이 나옵니다. 자막으로 맨 마지막에 한 줄에 그 금모으게 한 돈은 뭐 기업 부채를 상환하는 데 쓰여졌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거든요. 저도 궁금한 거예요. 저도 그때 우리가 모았던 금은 어떻게 쓰여졌나. 그거 좀 궁금합니다. 우선 금모으기라는 걸 만들어낸 것은 우리 한국 국민들의 그 애국심, 네. 소박한 애국심이지만 전 세계에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고 네. 달러가 필요하고 달러와 똑같은 역할을 하는 금이 필요하다고 언론에서 보도를 하니까 자기 집에 돌반지까지 전부 내놓으면서 나라를 위해서 써달라고 한 국민은 우리나라 국민밖에 없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것은 그 규모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실제 돈으로 평가해 본 것이 뭐 하면 많은 거죠. 21억 불. 네. 그런데 이 금은 네. 그 자체가 달러와 똑같이 그렇죠. 똑같죠, 진짜. 달러보다 더 완전한 태환성이 있는 지불 수단이니까요. 바로 한국은행에 귀속되어서 한국은행이 정부 재산을 대신 관리해 주니까 네네. 한국은행의 보유금 항상 한국은행은 일정한 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네. 그 보유금이 하나로 통합되어서 쓰여진 것이죠. 그렇군요. 네. 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금모으기 운동이 뭐 그때 돈이 어떻게 써야 되는가 이걸 뭐 정확하게 아는 것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겠습니다만 사실 그때 일을 갖다가 폄하하는 것은 좀 마음이 좀 안 좋더라고요. 그게 사실 우리 어떤 IMF 같은 똑같은 위기는 아니겠지만 또 어떤 식의 또 국난이 발생을 하면 우리 국민들이 또 힘을 모을 때가 훌륭한 거죠. 네. 저는 IMF 때의 금모으기가 네. 우리 경제를 세계에서 IMF 위기를 맞은 나라 중에 가장 빠르게 회복시켰던 원동력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왜냐하면요. 제 기억에는 광주, 전라도, 호남의 광주의 어느 할머니가 네. TV 뉴스를 보다가 아니 나라가 금이 모자라서 부도가 났다는데 집에다가 금반지 둬두면 뭐하냐. 이거 나라를 위해서 써주세요 하고 국민은행인가 어느 창구에 그 금을 들고 와서 맡겼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이제 언론의 보도가 첫 시작이에요. 언론의 네. 보도가 됐는데 그거를 딱 캐치하신 분이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선자. 대통령께서 직접 그걸 그렇죠. 당선자께서 아직 취임하시기 전이죠. 네네. 이게 대단한 거다. 바로 이런 것이 있어야 우리가 국제사회로부터 다시 신뢰를 받고 살아날 수 있다. 그래가지고 대대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네. 그다음부터 언론에 그걸 보도하고 그러니까 너도 나도 저도 그때 집에 있는 금붙이 전부 갖다가 냈죠.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알려졌죠. 네네. 그래갖고 제 기억에 외신을 통해서 제가 본 기억인데 독일의 당시 대통령이 리프케였나 뭐 그런 분인데 독일 내각 회의에서 네. 한국 기업에 투자하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나라가 어렵다고 자기 집에 있는 금부치를 가지고 대신 써달라고 하는 국민이 있을 수 있느냐. 맞습니다. 이런 나라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한국 기업에 지금이라도 먼저 투자하는 독일 기업은 그러면 그 독일 기업은 돈 벌 거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걸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제가 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앞으로 여쭐 질문 중에서도 죄송하죠. 그리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사실 그리스와 대비가 몇 개 될 것 같은데 똑같이 경제 위기를 맞았고 똑같이 IMF의 자금을 빌린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과 그리스라고 비교를 해요. 그리스 국민들은 돌과 화염병을 들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때 이제 금반지를 내놨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그것 차이가 어떤 한국과 그리스의 운명을 가른 것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금은 약 한 21억 불 정도가 모였는데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의 크기에 비하면 정말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서도 그게 가져온 어떤 국제사회의 신뢰라고 하는 부분은 그 돈의 뭐 몇십 배, 몇백 배라고 그렇죠. 그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 IMF 대책론 이야기인데요. 잠시 쉬었다가 음악 한 곡 듣고요.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IMF로 가게 됐습니다. IMF는 자금 지원을 하면서 6개 조건 이렇게 매기를 했지만 사실 크게 나누면 3가지 조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첫째는 고금리였고 둘째는 구조조정이었고 세 번째가 뭐였더라? 민영화 이런 것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앞으로 원활하게 외자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자. 이거에 이제 최종적인 목적이 맞춰져 있었고 그런 의미에서 제일 핵심은 사실 고금리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고금리가 그때 당시로 30%에 육박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외환위기 극초반기에는 이런 조치가 불가피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꽤 오래 가기도 했었고 그 당시 대한민국은 진짜 말 그대로 극도의 불경기에
였었는데 여기에 초고금리가 얹혀져 버리고 나면 그랬었죠. 예. 이러고 나면 도대체 살아남을 자들이 누구냐. 그래서 IMF 당시 97년 12월 말보다도 그 이후로 98년 상반기가 더 끔찍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 고금리 정책에 대해서 이제 뭐 불가피했었는지 뭐 또는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IMF는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각국의 정부가 출연한 정부가 내놓은 각국의 국민들로부터 받은 세금에서 일부를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 내놨다가 출연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각국 정부가 모아놓은 돈 중에서 태국이나 우리나라나 그리스처럼 자금 관리를 잘못해서 국가 지급 능력이 없어지면 국가 부도가 나면 그걸 빨리 구제해 주는 금융을 주는 그것이 IMF의 본인 역할이죠. 네. 그런데 그 돈이 각국이 출연한 돈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 돈이 혹시라도 준 나라에서 잘못 운영을 해가지고 돈을 IMF에 출연한 각국에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네네. 피해라는 것이 일어나려면 준 돈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 경제에 나쁜 작용을 일으키면 피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그것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 때까지 예외 없이 IMF가 쓴 정책이 고금리 인위적 금리 즉각 인상 조치인데 네. 그것을 영어 수로로 오버슈팅 폴리시라고 그랬습니다. 네. 오버슈팅 하는 거죠. 네네. 근데 그 내용을 제 기억하기엔 그 IMF 자금을 수혈을 받은 나라가 네. 그 수혈받은 나라 시점으로부터 소급하여 10년간 가장 높았던 공금리로 인위적으로 한꺼번에 올리는 겁니다. 그게 원래 IMF의 공식 룰이죠. 오버슈팅 폴리시가. 네. 왜냐하면 그렇게 금리를 높으면 IMF가 주는 돈 우리도 550억 달러를 받았는데 네. 주는 돈은 일종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네. 그 돈을 따라서 그 나라의 금리가 뛰니까 다른 나라 돈도 그 나라로 빨려 들어갈 테니까 네네네. 그래야 부작용이 안 생긴다. 네. 그 돈이 다시 그 나라 경제가 위험한데 IMF가 돈 주면 이 나라에 있는 돈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갖고 빠져나와서 다른 나라 경제를 교란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네. 그런 뜻에서 만들어 놓은 제도고 일견 이해가 가는 제도죠. 네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그게 안 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그때나 지금이나 재정의 건전성 면에서 OECD 국가 중에서도 그 당시에 2위, 3위로 재정이 가장 건전한 나라. 지금도 5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재정이 탄탄하고 걱정이 없는 나라거든요. 따라서 돈이 밖으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재정이 가장 건전한데 모든 경제적인 개인 계약의 최종적인 보증과 지급 책임자는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가 재정이 탄탄한데 왜 이런 나라에다가 일시적으로 자금 관리를 잘못한 건 대한민국 책임이지만 네. 왜 인위적인 오버슈팅 폴리시를 써가지고 금리를 갑자기 높이니까 우리나라 대출의 당시 90%가 변동금리 조건부 대출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급할 이자가 당시 고정금리가 8%였습니다. 1년 만기가. 네. 8%짜리를 갑자기 28%로 끌어올리니까 부도를 안 내면 오히려 기업이 쓰러지는 금리를 8% 물다가 28%를 내라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은행보험국장 할 때 한 하루에 부도 나는 기업들이 한 300여 개씩 부도가 나는 거예요. 매일요? 매일. 그냥 알토란 같은 기업들이 그냥 쓰러지는 거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도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네.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예. IMF와 재협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네네. 한국에 잘 안 맞는다. 왜 금리를 올리느냐? 왜 기업을 쓰러뜨리느냐? 그렇죠. 이 주장을 하셨는데 당시 보수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할 거 없이 무식한 사람이 알지도 못하고 국제금융기관에서 돈 받았는데 지금 또 저렇게 비난하면 IMF하고 맞서다가는 다시 IMF에서 돈을 또 빌려야 되고 그런 식으로 되다 보면 우리나라가 중남미처럼 되게 만들 사람이다라고 공격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그냥 처음에 한마디 말씀하시고는 주춤하셨어요. 네네. 근데 제가 은행보험국장으로서 들어보니까 김대중 당선자 말이 맞거든.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공격이 심하니까. 공격이 심하니까. 그리고 국민들이 다 그 당시에는 다
에브노멀 상태거든. 네. 그 잘못하면 이제 같이 도매금으로 쓰니까 내가 그래서 고민을 하고 밤에 잠이 안 와요. 매일 기업이 쓰러지니까.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외신 기자들하고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갖고 지금 저 프레스 센터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 맨 꼭대기층에 가면 저 외신 기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외신 기자의 날이라 그래가지고 저녁에 10시부터인가 만나서 맥주 먹고 자유롭게 네. 대화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긴급한 홍보가 필요할 때는 거기 가거든요. 제가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어서 거길 내가 무조건 갔죠. 네. 예약 안 하고 가가지고 거기서 맥주 마시면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오버슈팅 폴리시는 안 맞는다. 우리가 재정이 세계에서 제일 건강한 나라인데 아니 어떤 바보가 우리나라에 돈 주는 돈이 빠져나간다고 생각하느냐. 왜 우리한테 금리를 올려서 좋은 기업들을 인위적으로 부도를 내느냐. IMF 돈이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 네. 우리 경제 망치려고 돈 준 거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살리려고 하는 건데 우리 6개월이면 갚을 수 있다 이거. 네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내가 설득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블룸버그라든가 네. 또 그 저 뭐야 그 이코노미스트라든가 네. 또 그 월스트리트 저널 네. 이런 기자들이 쭉 저한테 여러 가지 구석구석 질문하고 그만 내 말이 맞거든. 네. 그러니까 그 다음날 바로 칼럼이나 사설을 통해서 한국에 대한 IMF 금융이 잘못됐다고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그래갖고 한 3, 4일 만에 IMF가 다시 회의를 해가지고 네. 그 IMF와 금리 협상 부분을 그 부분만 따로 해라. 하고 다시 협상단이 왔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 협상도 제가 맡아서 했어요. 예. 그래 이제 은행보험국에서 그걸 맡아서 했죠. 그래 그 협상을 하는데 그 당시 이제 협상 저는 지휘자였고 국장이고 협상을 실무적으로 맡아서 하던 사람은 지금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인 이종구 의원. 예. 이종구 의원이 은행과장을 하면서 네. 협상을 했어요. 월요일 날부터 협상이 시작됐는데 월, 화, 수, 목 목요일 날 저녁까지 전혀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협상단으로 온 사람들이 세계 각국의 국장급으로 파견된 사람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아니 저 부도를 내지 말지 또 부도 낸 놈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지 네. 뭐 없는 관행을 새로 만들려고 그래. 이제 이래가지고 아주 고정관념이 돼갖고 무조건 안 해주려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내가 이종구 과장 보고 저 분위기를 봤더니 아주 씨알도 안 먹는다 이거예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네. 그래? 그러면 한국 방법으로 쓰는 수밖에 없겠구나. 한국 방법이 뭔데? 야, 내일까지 하루 해보고 네. 금요일 날 안 되면 내일 전에 내가 저녁을 살 테니까 그 삼천각이라고 그 당시 한국에서 제일 좋은 네. 한국식 요리집이 있었어요. 네. 뭐 기생 파티는 아니지만 그 무슨 한국식 공연하고 한 공연도 하고 뭐 네. 큰 방에다가 그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어이구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냐. 지금 나라가 매일 하루에 300개씩 기업이 쓰러지는데 이것저것 따질 데가 어딨냐. 이건 긴급 피난적 조치다. 무조건 해라. 네. 외상으로 갖고 나중에 내가 갚든지 네가 갚든지 그러면 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네. 언제 그 자리에 갔어요. 갔더니 이 사람들이 경직돼가지고 거기서 온 사람들이 한 10서너 명 됐는데 그 각국의 이제 재무부 국장들이죠. 네. 이 친구들이 술도 안 먹으려고 그래 잘. 그래서 한국 사람은 잔을 돌리는데 이유가 마음의 잔을 주는 거다 하고 위스키를 한 잔씩 돌리고 그 다음에도 잘 안 먹으려고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위스키 폭탄주를 만들어 가지고 내가 먼저 한 잔 먹겠다. 그런데 나는 우리가 IMF에서 빌린 550억 불 6개월 내에 갚을 수 있다고 난 확신한다. 내 말에 동의하는 사람은 이거 마셔라. 그러면서 내가 쫙 한 번에 먹고 이거 동의하냐 하고 IMF 캡틴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네. 동의 안 한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한 잔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럼 동의하는 걸 알고 주겠다 그러고 내가 한 잔 줬지. 네. 근데 자기가 딱 먹어보니까 사실은 폭탄주가 처음에 보면 먹을 땐 맛있거든. 맥주에다 네. 마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고 좋네 뭐 이러다가 그러니까 쭉 다들 한 잔씩 했어요. 네. 근데 이 폭탄주의 위력이 한 잔씩 딱 하고 나니까 다 시원하고 좋거든. 근데 분위기가 확 업되는 거예요. 네.
자기들도 한 잔씩 돌겠다 그러더라고. 그래 좋다 하고 그래갖고 한 두세 잔 먹고 나니까 그 다음에 공연팀에서 이제 그 강강수월래를 줬어요. 네. 마지막 그 작품이. 그래서 어깨 동무하고 다 일어나서 거기 공연하는 배우들하고 함께 강강수월래 하면서 뭐 다른 춤은 동작을 잘 모르니까 발만 번쩍번쩍 들었다 놨다 하는 거. 어깨 동무하고 빙빙 돌면서. 그거를 추는데 이제 북치고 장구치고 옆에서 흥을 돋구니까 술은 한두 잔씩들 마셨겠다. 신이 나가지고 1시간이 넘게 그 춤을 추다가 오는 땀이 나니까 네. 그 추운 겨우에 12월 달에 방문을 열고 잔디밭에까지 내려가서 잔디밭에서 새벽 1시까지 그 짓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온몸에 땀이 나고 이제 1시에 끝냈는데 재미난 게 금요일 날 저녁에 그런 파티를 했잖아요. 네. 토요일 날 하루 협상하고 일요일 날 협상하고 월요일 날 사인했어요. 우리 요구대로. 다시 금리는 8%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금리 8%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한 달이 안 됐어요. 한 20 며칠 됐죠. 그 사실 이후에 IMF에서도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그때 한국에서 이런저런 정책적 실수가 있었다라는 리포트를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IMF에 돈 빌린 나라는 그 나라의 재정 상태나 이런 걸 다 분석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 중에는 그 이후에는 오버슈팅 폴리시 적용 안 한 나라들도 꽤 있죠. 그러니까요. 사실 저기 그리스 예를 들면 그리스만 해도 정책 긴축 요구하는 거 안 된다. 그리고 고금리로 하면 오히려 더 망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 IMF 내부에서 이런 얘기 있었고 뭐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다 들러붙어 가지고 그럼 큰일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사실 굉장히 양호한 조건에서 이제 거주금융이 나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 첫바다로 맞아가지고 진짜 가혹하기로는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하게 했는데. 그렇지만 우리 때문에 세상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맞으면서 네. 그래도 김대중 대통령이 옳은 소리 했고 외신 기자들이 또 제가 좀 설명했지만 잘 써주고 해서 그 우리 때문에 IMF가 말하자면 혁신된 거죠. 그렇죠. 네. 사실 그리스 국민 여러분들, 저 대한민국 국민들의 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정말 저 그때 이야기 재협상 이야기 한번 더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그 재협상 이야기가 처음 김대중 대통령 그때 당선자 신분이었었죠. 그때 이야기 나오고 난 다음에 말 그대로 전 언론이 다 벌떼같이 일어나서 공격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당시 이제 경제적 상황에 저희들 입장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IMF의 어떤 조건들, 구제금융의 조건들이 안 맞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까는 구제금융 말씀을 하셨지만서도 그 외에 다른 어떤 뭐 재협상의 조건들 이런 거는 있었을까요? 금리는 분명히 잘못되어서 네. 그거는 재협상을 통해서 즉각 수정이 됐고요. 네. 아마 한 3주 정도 우리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그 사이에 부도낸 사람은 사실 억울한 거죠. 엄청나게 억울하죠 정말. 네. 그런데 나머지 조건,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해라. 네. 또 한 가지는 민영화를 해라 하는 것은 IMF가 그동안 오랫동안 유지해오던 기본 전략이고 네. 또 우리 경제도 이게 왜 민영화가 따라오냐 하면 부도가 나면 결국 정부의 국민이 낸 세금으로다가 그 은행이나 이걸 살리려면 정부 낸 세금이 공적 작업으로 투입되어야 되니까 그렇죠. 소유권이 국가로 넘어오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시장 경제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건 언제고 그 민영화를 해야 되니까 민영화 플랜을 가동하러 하는 것은 옳은 정책이죠. 네. 그러니까 두 가지는 트집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조조정이나 네. 민영화는. 지극히 당연한 과정이죠. 논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죠. 흠잡을 게 없고 우리도 사실은 IMF 때 희생당한 그것을 계기로 네. 보다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죠. 그렇죠. 네. 사실 그때만 해도 정말 과잉 투자라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그렇죠. 진짜 그랬었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이후로 중국의 엄청나게 크면서부터 그 과잉 투자되었다라고 얘기됐던 것 설비들이 막 팡팡 돌아가는 이런 기적적인 경험을 하기도 했었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저기 이후에 구조조정 말씀이 나왔었으니까 네. 그럼 한 번 더 구조조정에 대해 엮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때 이후로 우리나라는 뭐 말 그대로 국가적 차원에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금융 쪽 담당하셨으니까 금융 쪽의 구조조정은 어떻게 하셨는지 현장에 계셨던 경험 중심으로 한 말씀 우선은 해주시죠. 각 금융기관별로 주거래은행별로 네.
자기의 자기의 돈을 많이 쓴 그런 기업들을 기업들이 망하니까 네. 부도 내고 망하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할 거냐 해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쓰러진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쓰러진 기업에다 돈을 많이 준 주거래 은행들 중에 특히 기업금융을 많이 했었던 상업은행이라든가 한일은행, 제일은행 이런 데는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IMF 쪽에서 이런 배드뱅크는 없애라. 네. 이건 없애는 게 국가 경제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 그래서 없애고 그걸 이제 외국 금융기관에 매각을 하려고 그랬었죠. 네. 그럼 몇 번을 매각 공고를 하는데 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여곡절을 겪어가지고 우리나라 당시 금융 관련 법규에는 엄격하게 은행은 국내든 국외든 매각할 때 은행에만 팔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외환은행 같은 경우에 론스탄가 네, 이게 네, 과연 맞습니다. 은행이냐 아니냐가 의문시되는 것도 좀 무리하게 해석을 해서라도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매각 작업을 하면서 네. IMF와 협상을 통해서 매각 작업을 했고 그 과정을 통해서 금융기관이 부실 자산을 많이 갖고 있게 되니까 금융의 소위 신뢰도 국제적으로 그런 금융기관하고는 아무도 거래를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신뢰도를 높여주려고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예. 국민의 세금으로 거둔 공적 자금을 투입하면서 그 조건으로 배드뱅크들을 없애거나 통폐합을 했죠. 그렇죠. 그래갖고 우리나라의 뭐 여러 은행들이 하나로 묶이고 한 결과 지금 이제 5대 은행이냐 4대 은행이냐 네. 이런 그룹으로 된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때 당시에 제일은행 같은 경우가 이제 아주 대박으로 터졌던 데고 은행 입장에서 거의 자본 잠식이 났었을 겁니다, 진짜. 그렇죠. 네. 제일은행이 대우의 주거래 은행이었거든요. 그렇죠. 대우가 이 문어발식 기업 확장의 대표적인 기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 정말 저희들이 방송에서 한번 대우그룹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요. 네. 대우그룹 전체 총채무가 그 당시까지만 해도 부도날 때까지만 해도 전 세계의 미스테리였습니다. 도대체 얼마인지 아무도 그 숫자를 몰라요. 나중에 정산을 하고 해가지고 대충 나온 게 100조가 넘었었고 그 100조짜리 부도난 기업 집단은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 역사상 2위입니다. 1위가 리만 브로더스고 2위가 대우입니다. 3위, 4위가 뭐 월드컵 엔론 월드컵 엔론이 진짜 대우에 비하면 잔챙이 기업 부도였던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대우가 이제 그 규모를 실제로 알기가 어려웠던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어발식 기업 확정의 과정, 네. A 기업에 투자해서 그거 재평가해서 다시 그걸 담보로 그렇죠. B 기업을 만들고 C 기업을 만들고 하는 과정을 대기업은 대우그룹은 나라를 바꿔가면서 했거든요. 그렇죠. 유럽의 A 나라에서 그 은행으로부터 돈 빌려서 그다음에 공장을 B 나라에 와서 짓고 B 나라에 재평가해서 B 나라에서 돈 또 빌리고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에서 하는 방법대로 했으니까 네. 전 세계에서 통계적으로 그거를 점검하고 검사하고 하기가 어려워진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거 뭐 잠깐 곁길로 세면은요. 그때 이한구 의원 유명했지 않습니까? 네. 이한구 의원이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인데 이 양반이 국회 들어오고 난 다음에 맨 처음에 했던 게 그 대한민국 국가 부채론을 갖고 엄청나게 써먹었었고 맞아요. 아니 이걸 국민연금 낼 줄 돈 이것까지 다 국가 부채에 넣어가지고 우리나라 부채가 얼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그랬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주로 했던 이한구 의원한테 했던 비난 비판이 그거였습니다. 아니 당신 대우경제연구소 출신인데 대우 부채 얼마냐 좀 그거부터 얘기 좀 해봐라 이런 얘기를 네. 하고 그랬었습니다. 참. 자 그렇습니다. 일단 은행은 그렇게 해서 사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한일은행, 상업은행 이런 게 합쳐서 한빛은행이 되고 한빛은행이 또 뭐 몇 개 합쳐져서 결국 우리은행까지 되고 뭐 등등등 이런 작업들을 거쳐가지고 우리나라 금융산업들도 그 이후로 완전히 바뀌게 됐었죠. 네. 완전히 바뀌게 됐고 그 은행뿐만 아니라 뭐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우리 그때 빅딜 이거로 해가지고 반도체 쪽이 지금 현재 SK 하이닉스는 이제 완전히 부활해서 된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럼 뭐 IMF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반복할 수 없는 반복하기 싫은 경험이었고
그 이후로 엄청나게 많은 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IMF 이후로 또 우리 경제는 뭐 순간순간 어떤 순간에 위험한 순간을 겹치기도 했지 않습니까? 신용카드 사태도 있었고 그 다음에 2007년 그 리만 사태 이때도 넘겨오고 근데 어쨌든 뭐 모두 다 극복을 하고 지금까지 순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비판적인 분들도 있고 특히 우리나라 보수 언론은 2018년 지금도 지금 위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희들이 국가위기 이 시리즈 극복사 시리즈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장하준 교수가 대한민국이 지금 국가 비상사태다 이렇게 진단을 하셔가지고 도대체 뭘 보고 국가 비상사태냐 이거에 열이 받아가지고 시작을 했다가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공적으로 국가 위기를 극복했느냐 이 시리즈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그랬군요. 자,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 현재의 2018년도의 한국 경제 위기론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황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 요 점 여쭙고 싶습니다. 예. 우선 IMF 때하고 좀 비교를 해보면 네. 우리의 대외 지급 능력을 대표하는 외환보유고가 4천억 불이 넘죠. 그렇죠. 네. 금년 10월 달 기준이니까 4천억 불을 훨씬 넘어서 있다. 그리고 통화 수합을 맺은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네. 그 나라들과 수합을 통해서 또 조달을 대금 결제, 무역 대금 결제를 대신할 수 있는 돈도 추가로 1,200억 달러가 있죠. 네. 그러니까 IMF 때 한번 했었기 때문에 국가가 부도가 날 그런 가능성은 없다는 거. 네, 0이죠, 0. 네. 네. 두 번째로 우리의 국가 부채. 네. 남유럽 여러 나라들이 겪는 그 국가 부채 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으로 어떤 기준으로 보더라도 우리는 국가 부채 비율이 건강한 나라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경제가 이렇게 어렵다 그러느냐. 네. 이 문제를 가지고 위기론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네네. 그러나 그거는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위기의식을 가지고 지켜보는 사람들은 지난 20년 동안 외환위기 이후 20년간 네. 외환위기 전에 우리 경제는 계속 고속 성장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외환위기 이후에는 성장률이 매 5년마다 1%씩 평균적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DJ 정부 때 6% 성장률. 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는 5%. 네. 이명박 정부 때는 뭐 경제 대통령 하지만 4%. 네.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때는 3%였는데 3년간을 2%에서 헤맸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문재인 정부로 왔는데 첫 해에 3.1%가 되는 바람에 2%를 3년 하다가 네. 이제 다시 회복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올해 국제경제 사정이 나빠지면서 다시 2.6, 2.7이 됐죠.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이 일종의 착시 현상인데 네. 오랜 고속 성장을 겪었던 나라의 국민들 또 그 특히 보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50대 이상 네. 고속 성장 시대의 경제 활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 그 기억이 그대로 남아 계시는 분들. 이게 최소한도 7, 8%, 10% 성장해야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되는 그리고 국제 평균은 3.5% 뭐 4% 성장한다는데 우리가 평균도 성장을 못한다는 게 말이 되냐 이것 때문에 네. 위기의식을 기본적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경제라는 것은 그 규모가 커지면 네. 성장률은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될 수밖에 그렇죠. 없습니다. 네. 게다가 우리의 경우에는 국가적인 재앙이라고까지 일컫는 노동의 공급 부족 현상이 인구 출산율 저하와 함께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학생 수가 줄어들고 그것이 노동 참여율이 또 줄어들고 이런 것들로 연결이 되니까 그것이 소위 잠재 성장률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그거 외에 다른 건 다 괜찮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위기의식은 좀 과장됐지만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우리 경제가 20년간 이렇게 계속 내리막 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할까? 이거에 대해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의 김세직 교수가 네. 이런 분석을 했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네.
물적 자본과 인적 자본이 균형 있게 잘 결합이 돼야 되는데 네. 우리 경제는 지난 20년간 재벌 중심의 수출 대기업 중심의 물적 성장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네. 그런 대기업에 너무 오랫동안 의존하는 정책을 피다 보니까 네. 물적 자본은 계속 커지는데 우리 투자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네. 굉장히 높거든요. 왜냐하면 대기업이 물적 중심 정책을 쓰니까 물적 자본은 커지는데 이 대기업들이 지난 20년간 주로 혁신 투자, 자기 기업의 세계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제품, 새로운 서비스, 새로운 생산 방법을 위한 혁신 투자는 안 하고 주로 국내에서 돈 벌기 위한 유통산업 분야에 뛰어드는 투자. 네. 이런 백화점과 빌딩과 이런 걸 막 투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마트 투자하고 그런 투자, 물적 자본 투자는 많이 했는데 네. 큰 거시적으로 보면 물적 자본에 결합되는 인적 자본의 투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자본의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이 강하게 나타난 결과다. 네네. 이게 김재직 교수의 분석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좀 쉽게 그 이야기를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60년대 80년대 사이에는 재벌 중심의 고속 성장 정책을 했는데 그때는 백기기 성장이니까 네. 요금 임금 좀 덜 받고 장시간 일하면 됐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장시간 일하는 나라 멕시코와 함께 그다음에 임금은 생산성은 OECD에 한 12에서 15이 되는데 임금은 27이 28이밖에 안 되는 나라. 네. 저임금 장시간 근로로 대표되는 경쟁력을 갖고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속 성장을 한 거죠. 네. 근데 그것은 80년대 말까지는 그랬고 90년대부터는 전략을 바꿨어야 되는데 네. 안 바꾸고 계속 관행적으로 온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성장 능력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네. 재벌이라는 거대한 저항 세력에 결국은 말려들면서 제대로 펴지를 못했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경제에 성장 동력이 침체돼 있어요. 새로운 성장 능력을 발굴해야 되는데 재벌 중심의 경쟁력은 지난 20년간 지켜보니까 혁신 투자는 안 되고 그러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자꾸. 네네. 그러고 노동의 조건이 나빠지고 장시간 근로의 저임금 상태에서는 이제 세상에 없는 새로운 걸 만들려면 노동자들이 창의 융합적인 사고를 하고 생산성이 높여야 되는데 네. 생산성이 높아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경제는 지금 새로운 성장 능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는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사람들 말에 동의합니다. 네. 그 성장 능력은 무엇인가? 저는 그것은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이어야 한다. 네. 기술 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해야 하고 네. 거기에 우리 사회에서 돈을 실제로 많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큰 세력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하나는 금융기관, 네. 또 하나는 재벌입니다. 네. 정부가 가지고 있는 돈은 세 발의 피입니다. 네. 왜냐하면 정부가 1년 예산이라는 게 올해 최대로 늘어났다 그래야 470조, 80조 수준 아닙니까? 다 고정경비로 묶여 있는 돈 아닙니까? 예, 무조건 나가야 되는 돈. 그럼 인건비로 나가고 이러니까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술 혁신형 중소 벤처 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말에는 모두 다 동의합니다. 네. 근데 그것이 시장경제 국가에서 일어나려면 제가 보기에는 그 분야에 적어도 한 100조 가량은 투자가 돼야 변화가 일어날 텐데 성공 신화가 만들어질 텐데 정부가 1년에 예산 갖고 쓸 수 있는 돈은 10조를 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10조를 계속 투자하면서 정책을 이렇게 한다고 떠들어대면 성과는 안 나오고 매년 돈을 쪼갰으니까 네. 안 느껴지니까 신뢰만 떨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나머지 돈은 금융기관과 재벌들이 투자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금융이 투자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외환위기 때 외환위기와 30대 재벌 중에 16개가 쓰러지고 은행 금융기관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그 과정에서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었거든요. 네. 금융기관 종사자도 약 20만 명의 실업자가 나왔습니다. 그중에 한 명 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뒤에는 외환위기 전에는 비정상적으로 기업금융 중심으로 금융을 운영했습니다. 네. 우리 외환은행장의 통계를 보면 금융기관의 자산운용 총액의 80%를 기업금융을 했으니까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이건 비정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은 마음대로 돈 빌려 쓸 수 있다 보니까 문어발식 기업 확장을 하다가 이제 IMF를 맞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외환위기 이후에는
완전히 기업금융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죠.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금년도 통계가 기업금융의 비중이 47%로 줄었습니다. 반이 안 되는 거네. 네. 그러면 은행이라는 건 가게에서 모은 돈을 기업에 효과적으로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가 그게 하는 기본적인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역할 아닙니까? 그렇다면 네. 기업금융이 한 60%는 되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대부분의 나라가 그런데 우리는 47%까지 떨어졌어요. 다 나머지는 다 부동산 담보대출로 그렇죠. 나머지는 전부 아파트 담보대출. 그거만큼 안전한 게 없거든요. 한국에서는. 그렇죠. 아파트 가격은 계속 오르니까. 네. 그리고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담보 잡고 그 담보 가격의 50% 60% 범위에서만 돈을 꿔주니까 은행은 경영이 안전해지고 탄탄해졌는데 다른 경제는 죽을 맛이죠. 네. 돈 쓰기가 힘들어지고.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융자도 선진국은 2008년 외환위기를 겪고 나서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나서 네. 선진국들은 금융 혁신을 해가지고 네네. 융자 중심에서 전부 투자 중심으로 바꿨습니다. 다양한 왜냐하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작은 단위로 나누어서 유망한 중소벤처를 찾아다니면서 투자해야 되니까 네네. 거기에 맞게 몸집을 줄이면서 다양한 형태의 벤처 캐피탈, 엔젤 투자 이런 네. 것들을 금융기관이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우리처럼 전국적인 지점을 1000개만 가지고 있는 증권회사 이런 거는 몸집이 둔해서 그런 거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 업종별로 또 그 창업기업 중심의 또는 M&A 중심의 다양한 형태의 모험자본 기관들을 육성해서 네. 금융기관이 그렇게 하면 그 돈 거기에 이제 일반 국민들이 그걸 모태펀드로 해갖고 따라 들어가면서 투자가 이루어지니까 네. 그러면 금융기관 돈이 들어가고 일반 국민들이 거기에 따라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재벌들도 가지고 있는 여유자금이 30대 재벌이 800조가 넘지 않습니까? 네. 그 돈도 따라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그러면서 전부 다 관심사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어떤 중소기업이 어떤 벤처가 앞으로 돈 벌 거냐 유망하냐 기술혁신형이냐 이걸 찾아다니다 보니까 나라 경제 전체가 혁신적인 거로 개혁이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게 바로 그거고 그래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제 새해부터 네. 본격적인 문재인 정부의 경제 활력 회복 대책이 필요하다. 그 대책을 그래서 첫 번째로 새해 시정 국정 목표를 네. 경제 활력 대책을 삼고 그 핵심 내용이 금융 혁신을 통해서 네. 다양한 형태의 모험 자본을 만들어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고 네. 재벌 대기업들도 가지고 있는 돈도 작은 단위로 쪼개서 거기에 투자하게 해라. 그러면 우리 사회에 오늘 아침인가 통계를 보니까 그 연봉이 1억이 넘는 근로자만 71만 명? 그렇게 통계가 보도가 되더라고요. 억대 연금자가 70만 명이 넘어요? 연봉 1억이 넘는. 네. 그러면 사업가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대체로 내가 볼 때 투자 재원을 한 30억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이 넘을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사람들의 그 돈이 지금 어디에 투자할지를 모르니까.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는 게 아파트밖에 안 없으니까 자꾸 아파트 한 채만 있으면 되는데 자기 사는 집. 자꾸 안전한 거 아파트밖에 없다 그러니까 아파트하고 상가만 투자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만 올라가지고 그렇죠. 지난 20년간 우리나라는 두 가지의 양극화가 생겼습니다. 하나는 재벌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이 하던 유통산업을 마구잡이로 경쟁적으로 서로 침탈하다가 보니까 전통시장, 네.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의 역할은 확 없어지고 전국이 백화점과 마트 체인점으로 바뀌어버렸죠. 이게 다 재벌들이 운영하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재벌 유통산업의 재분배가 일어난 것은 전부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벌던 돈을 전부 재벌이 빨아들인 거죠. 네. 거기서 양극화가 일어났고 또 한 가지 나쁜 양극화는 금융기관들이 돈을 아파트 담보하는 부동산업에만 투자하니까 네. 집이 없는 사람과 집이 있는 사람 사이에 양극화를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종전에 1억이면 살 수 있었던 수도권 내의 아파트를 한 20평짜리 1억이면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5억을 줘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4억만큼은 집이 없는 사람이 집 있는 사람한테 뺏기는 거거든요. 네. 젊은 세대가 집 있는 기성세대에게 돈을 뺏기는 결과가 된단 말이죠. 이게 가장 나쁜 양극화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시정하기 위해서도 네. 금융 혁신을 해야 되는데 혁신의 방향은 우선 가계금융 비중, 부채금융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금융 비중을 줄이고 그걸 다시 기업금융으로 늘려줘야 된다. 네. 그리고 기업금융의 방법도 융자 중심. 융자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되고 네. 담보 잡고 이렇게 안전빵 위주로 하려고 그러지 말고 기업의 성패에 관하여 가장 정확하게 알고 평가하는 전문가는 모두 은행에 모여 있는데 맞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해서 살릴 수 있는 기업에 선도적으로 투자하고 다른 여유 자금을 가진 사람이 따라 투자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면 그래야 금융기관도 수익이 높아져서 새로운 세계 경쟁에서 뛰어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금융이 과연 우리나라 금융이 잘하고 있느냐 이게 여쭙는다고 그러면 누군가가 저는 단연코 얘기하는데 잘 못하고 있다. 이유가 뭐냐? 예를 들면 한국 반도체는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습니다. 한국 자동차도 세계적인 대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 금융은 세계적인 한국 금융 기업이 없어요. 다 그냥 한국 물에서만 몰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외국으로 나와서 외국 금융기관과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길 수 없는 원천이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 생각을 해보면 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니 외국 금융기관에 쓰는 컴퓨터 똑같이 우리도 쓰고 거기서 돌리는 엑셀 우리도 똑같이 엑셀 쓰고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만큼 우리나라 근로자들도 다 똑똑한 사람들이고 그러는데 그 마지막 하나의 어떤 빈 곳 하나가 있는데 그건 어쩌면은 용기가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네. 그 금융이 혁신 투자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미국에 비해서 지난 20년간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의 혁신 투자가 미국 금융기관에 비해서 평균 800분의 1밖에 안 했더라고요. 800분의 1이요? 네.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혁신 투자 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해도 되니까 그렇게. 그렇지. 아파트 담보 대출하는데 무슨 혁신이 필요해요. 맞습니다. 네. 공정 가격으로 공시지가 가격에서 다 나오는 거고. 아니 그 똑똑한 사람들 모아놔 놓고 그 똑똑한 사람 모아놓고 바보들의 행진을 해온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생각해 보면 지나치게 은산 분리를 너무 엄격하게 지키다가 보니까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적으로 은산 분리를 주장하던 나라들이 하나둘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하고 많이 완화했는데 네. 지금까지 원칙을 비교적 철저히 지키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가 미국하고 우리나라입니다. 네, 그렇죠. 우리나라는 IMF 경험을 하고 나서 안 되겠다 해갖고 은산 분리를 더 철저히 지켰죠. 네. 그런데 미국과 우리가 다른 것은 미국은 금융 전업 기업가군이 주로 유태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천 년 동안 형성된 금융 전업 기업가가 그 분야에 한 100여만 명이 넘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자본이 경영 안 해도 충분히 금융기관을 경영할 노하우와 그렇죠. 경험과 돈을 갖고 있는 능력 있는 금융 전업 기업가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은행이라는 게 5대 금융그룹 보면 평균 자본 규모가 한 30조 정도 되죠. 네. 자산운용 규모가 한 650조 정도 돼요. 650조가 늘고 500조까지 네. 기억하고 있었는데. 네. 예. 그런데다가 지점망은 전 세계까지 하면 한 1000개가 넘잖아요. 네. 이거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경영할 만한 경영그룹의 세력이 있는가? 그렇죠. 우리 양성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겨우 가지고 있는 게 산업자본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산업자본이 재미난 게 증권을 해도 되고 네네. 보험도 해도 되고 맞습니다. 근데 은행만 못하게 하는데 사실은 보험과 증권의 상품 구조를 바꾸면 얼마든지 은행과 비슷하게 경쟁할 수도 있거든요. 거의 그렇죠. 지금 요즘. 그러니까 좀 우리가 어떤 관념의 노예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지금 은행의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네. 보기에는 혁신이 왜 안 일어날까? 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는 은산물질을 엄격하게 하니까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대통령이 작년 7월에 직접 국민들 앞에 호소하면서 재벌이 모든 것을 다 차지하고 있던 지난 20년간 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성공한 기업들이 소수 있었는데 젊은이들이 인터넷 사업을 해가지고 그게 게임 사업일 수도 있고 또는 플랫폼 사업일 수도 있고 해서 성공한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또 여러 가지 게임 회사들이 네.
국제적으로 규모로 성공한 기업도 있고 그렇죠. 또 최소한도 1,000억 이상의 기업 자산을 가진 기업 자산을 평가받는 기업이 아무리 줄 잡아도 1,000개가 훨씬 넘게 생겼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지난 20년간 모든 걸 재벌이 유통산업을 다 장악하고 있는 중에서도 그 어려운 구비에서도 그 경쟁력을 갖고 일어났단 말이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세계 금융산업은 지금 ICT 산업이 발달하면서 그것의 한 분과인 핀테크로 다 바뀌어가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핀테크 산업으로 바뀌어가는 그 속도에서 제가 보기엔 중국이나 일본이 한 10년 뒤떨어졌습니다. 이대로 그냥 이 계속 저 혁신 투자를 안 하고 금융이 가다가 보면 우리나라 금융시장 국제화가 되면 전부 일본이나 중국에다 먹힐 겁니다. 이웃 나라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된다. 네. 우리나라에 유능한 인재들이 있지 않냐. 인터넷 전문가들, 인터넷으로 돈 번 그 중소 금융 그룹들 네. 이걸 만들어주자 해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만들어서 새로운 핀테크 산업으로의 그 변화를 그 사람들이 앞장서서 하면 기존 은행들도 안 할 수 없을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법을 이렇게 설득해서 통과해서 지금 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유, 오늘 정말 장시간 동안 이렇게 뜨겁게 말씀해 주셨는데 벌써 1시간이 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정말 말씀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그리고 IMF 극복사를 얘기를 하다가 어째 얘기가 흘러가서 지금 2018년의 한국 경제에 대해서도 김주표 의원님의 말 열변을 뜨겁게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하고요. 네. 또 다음에는 저희들이 한번 의원실로 찾아가든가 해가지고 예. 뭐 모자란 이야기도 네. 한번 듣고 이런 기회 새해에 있습니다. 우리 그 금융 혁신을 통해서 기술 혁신형 중소벤처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어떻게 육성해 가는가. 네.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들 관심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우리 당의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으로서 지난 12월 12일 날 네. 모든 지혜를 다 모아서 거기서 대대적인 그 토론을 했고 네. 그랬더니 그것을 정부에서 받아가지고 학대 경제장관 회의를 통해서 새해의 중요 사업으로 네. 경제활력 대책 그중에서도 금융혁신을 통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육성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서 저도 기대를 가지고 계속 서포트 하려고 합니다. 네. 정치 신세계도 마찬가지로 계속 네. 팔로우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지. 저희들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늘 긴 시간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하승주, 김진표. 네, 김진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